안녕하세요. 히쌤 교실의 히쌤입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정말 일주일 만에 또 만났네요. 선생님은 일주일 시간이 역시 금방 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온라인 계약해가지고 학교 수업 잘 듣고 있나요? 학교 수업 들으면서 이 라이브 수업까지 챙겨 듣느라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온 것 같아요. 예연이, 준혁이, TR 친구, 맹스크, 응 아니야, 한유리 팬, 루키, 희순이 많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좋아요. 그러면 오늘도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같이 PPT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이렇게 PPT를 볼 거예요. 오늘은 무단통치와 3.1 운동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의사조약을 통해서 어떻게 망했는지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일제강점기 시기에 대해서 보려고 해요. 그래서 댓글 읽어주는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학교에서 왔는지, 어느 학교에서 지금 친구들 많이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한 거 있는지 한번 쫙 올려주세요. 수능 한국사 풀었다는 친구도 있어요. 맞아요. 수능 한국사가 지금 여러분들 다 풀 수 있습니다. 쉬워졌어요. 중학교 수준에서 풀 수 있을 정도로 수능 한국사가 진짜 쉬워졌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 먹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네, 세샘중, 금산여중, 온양중, 반포중 친구들 있네요. 공주 반포인가요? 무단통치, 데라우치. 그렇죠. 그렇죠. 제이슨 너무 잘생기셨어요. 좋습니다. 루키. 나의 친구 금산여중, 봉황중 친구도 있네요. 성림중. 오늘 드디어 카우스를 하는 건가요? 주영 친구. 네, 오늘 시간이 된다면 카우까지 하려고 해요. 좋습니다. 유정이 친구도 안녕하세요.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나가기 전에 패들렛 토론방 선생님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저번 시간까지 했는데 질문 좋은 게 올라온 게 있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올린 질문들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바로 달아주진 못했는데 이렇게 답변을 달아주려고 했어요. 스포츠 이야기도 했어요. 선생님 답변 달았고요. 전화기 감정에서 잘 모르는 것도 있었고요. 예은이 친구가 일제강점기를 대일항쟁기라고 말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해줬어요. 이거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어떻게 말해든 상관없습니다. 단지 역사에서 그리고 우리 생활에서 언어라는 거, 용어라는 건요. 그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일제강점기라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강한 반면에 대일항쟁기는 일본에 대항해서 우리가 항쟁하던 시기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는 조금 다른데요.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제강점기는 우리가 좀 당한 그런 느낌이라며 대일항쟁기는 그것보다 좀 더 주체적으로 우리가 대항했던 그러한 성격으로 보자라고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사용하든 딱히 진짜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걸로 쓰시면 되는데 교과서에서는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에서 흔히 일제강점기라고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질문, 좋은 질문. 예연이 친구가 올려준 질문이었어요. 선생님 대답했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저 무슨 대 친구인데 역사가 재밌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역사 항상 재밌게 하려고 선생님 노력할게요. 순서입니다. 오늘은 무단통치의 실시와 토지조사 사업과 산업의 침탈, 1910년대 국내외 민족운동, 그리고 3.1 운동까지 하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조금 빨리 끝난다면, 시간이 충분하다면 우리 충남 중학교 역사 대항전까지 하려고 합니다. 시간 부족하면 못할 것 같아요. 갑시다. 그러면 빨리 가서 우리 카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들 보고 어떤 느낌인지, 이 사진이 무슨 상황에 대한 사진인지 아는 친구들은 빨리 올려주세요. 이 사진은 과연 어떤 상황의 사진일까요? 네, 어떤 상황일까요? 네. 네, 오랜만이죠. 네, 1900년대 사진 부프 유튜브 친구가 해줬어요. 만세운동, 대한독립 만세, 광복, 대한독립 만세, 해방된 직후, 많이들 올려줬어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렇게 만세하는 모양이 보일 것 같아요. 만세하는 모양이 이렇게 보일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사람들이 만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3.1 운동.
곧 만세 시위를 나타내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1919년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3.1운동은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3.1운동이 왜 중요한지는 알고 계신가요? 3.1운동이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의 삶과 너무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앞서서 여러분들은 3.1운동이 왜 일어났는지도 같이 봐야겠죠. 무슨 사건이든요.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서 어떻게 됐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마랑 싸웠다. 엄마랑 싸웠으면 엄마랑 싸운 게 중요한 거보다는요. 왜 싸운지를 알아야 엄마와 그 싸움을 풀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는지가 여러분들이 풀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랬는지를 항상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바로 1910년 우리나라가 일본과 합병이 되고 나서 합방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하나가 한마디로 식민지가 되고 나서 일본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통치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나머지 무단 통치라는 방책을 갖고 와요. 그게 뭐냐? 무단. 딱 느낌이 어때요? 무단이라고 하면은 막 한다는 얘기예요. 무단적으로 막 한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강하게 통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라는 걸 설치해요. 조선 총독부. 여러분들 을사조약 때 무엇을 설치했는지 기억나나요? 네,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이었는데 바로 통감부를 설치합니다. 그것이 식민지가 되고 나서 조선이 망하고 나서요. 대한제국이 망하고 나서 총독부라는 것으로 이름을 바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식민통치 최고기구를 설치해요. 우리나라 지금의 청와대라고 비슷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 나라에서 가장 위에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총독은요. 육해군 대장 출신만 임명합니다. 육해군 대장 출신만. 이게 무슨 말이냐? 조선시대로 따지면 무관과 문관이 있는데요. 무와 문의 차이는 알 거예요, 여러분들. 무와 문의 차이. 네, 강제적인 거라고 얘기하고 멍멍이 친구가 선생님 잘생겼다고 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영이 친구가 조선 총독부 철거했다라는 거 김영삼 대통령 때 했다는 것도 알고 있네요. 네,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조선 총독부 그 꼭대기 첨탑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는 친구 있나요? 그거 한번 올려주세요. 맞아요. TR 친구가 했네. 지금 독립기념관에 있어요. 천안에 가면 독립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그 조선 총독부 위에 첨탑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보존해 놨고요. 다시 돌아와서 조선 총독은 육해군 대장 출신이 됐다. 문관과 무관은 싸우는 거. 그러니까 지금에 따르면 군인이고요. 문관은 그럴 문자에서 공부하는, 그러니까 정치하는 그런 공부해서 과거 봐서 공부로 한 걸 문관이라고 해요. 근데 조선 총독은요 무관만 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군인들만 총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 살짝 느낌이 올 거예요.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 군사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권한을 총독이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독은 일본의 천황 그 바로 밑에 직속 기관이었어요. 바로 직속이어서 엄청나게 높은 지위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무단 통치의 아주 실질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헌병경찰제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혹시 군대 갔다 온 친구 있나요? 군대 갔다 온 친구가 있으면 이상한 거죠. 여러분들은 중학생이니까. 선생님은 군대를 갔다 왔어요.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은요. 군인들이 휴가를 나가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군인들이 휴가를 못 나가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혹시 집에 군인 형이나 오빠가 있다면 잘 알 거예요. 진짜 막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군대 안에서 갇혀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분들이 휴가를 나갈 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항상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휴가를 나갈 때 무서워하는 사람 또는 외출을 나갈 때 무서워하는 사람은 바로 이 헌병이라는 거예요. 이 헌병이 뭐냐? 군인들의 경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군인들도 나쁜 짓을 할 경우 이 헌병 군인이 가서 그 군인을 잡아옵니다. 일반 경찰들은 군인을 잡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헌병이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헌병을 그냥 경찰처럼 쓴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 무단 통치를 실시하면서 일반 백성들에게 군인처럼 대하겠다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경찰보다 훨씬 강압적인 통치를 한다. 그래서 헌병 경찰이 의병, 독립운동가 색출, 일반 행정사무까지 관여하고요. 이게 중요하죠. 즉결 처분권을 행사했다라는 겁니다.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벌금이나 태형 등을 처벌 가능했다. 이거는 진짜 엄청난 권한이에요. 엄청난 권한입니다. 네, 예영이 친구가 또 얘기해주네요. 태형, 볼기 때리는 형별, 갑오제 때 폐지되는데 다시 부활시키고 일본인은 제외시켰다라고 써줬어요. 맞아요. 억만장자 친구 안녕하세요. 네, 왜 무서워요? 아, 준영이 친구가 헌병을 왜 무서워하냐? 헌병은 군인들의 경찰이에요. 군인들이 휴가 같은 거 나갈 때 만약에 잘못했다. 모자를 잘못 썼거나 나쁜 짓을 했다. 예를 들어서 밤 늦게까지 너무 돌아다닌다. 뭐 군복을 입고 뭐 술을 막 마시거나 막 그런다. 그러면은 군인의 품위에 위배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헌병 경찰이 가서 잡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이 헌병을 진짜 무서워해요. 그래서 선생님도 진짜 무서워했거든요. 어떻게 주변 다 돌아보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 그냥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적용했다. 그래서 직결 처분까지 했다. 잘못을 했다? 그러면 데리고 와서 바로 매질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재판 못 받게 하고 고문을 합리화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을, 우리 시민들을 조금 강압적으로 통치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헌병 경찰제다. 오늘 선생님이 입이 막 꼬이네요. 그 다음에 민족운동을 탄압했습니다. 헌병 경찰이 이렇게도 했고요. 그냥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해요. 한국인이 정치활동 탄압을 하고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했다. 지금의 언론이나 출판,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건 신문을 내는 거나 출판은 책을 내는 거죠. 집회는 모여서 데모 같은 거 하는 거고 결사도 역시 모임을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유를 다 박탈해요. 딱 봐도 엄청 폐쇄적인 사회였다라는 거 딱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러고 교육 정책도 일본어 중심으로 교과목을 편성하고요. 한국인에게는 초보적인 실업 교육만 합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 한국인은 대학을 갈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학이 없었어요. 당시에 한국에다가 대학을 만들어주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국인들은 많이 배울 필요 없다라고 흔히 우민화라고 해요. 우민이라는 건 어리석을 우자를 써요. 어리석은 백성을 만드는 정책이에요. 너무 똑똑하면요, 이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막 생각하게 되고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식민 통치할 때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아주 초보적인 실업 기술만 교육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당시 졸업사진이에요. 당시 1910년대 졸업사진이에요. 여러분들이 특징적인 걸 빡 잡아보세요. 이건 좀 신기해요. 이게 뭐죠? 이거는 뭔가 지금과는 다른 것 같은데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거 한번 말해주세요. 아연이 모자요. 맞아요. 모자. 여기 다 모자를 쓰고 있어. 교모예요. 말 그대로. 칼. 맞아요. 앞에 칼. 헌병이 차를 타고 다니고 학교에서도 칼을 차고 다녀요. 맞아요. 칼이 있어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인데 딱 군인처럼 제복, 경찰 같죠. 지금으로 따지면 경찰 같은 제복을 입고 칼을 딱, 그렇죠, 소드를 딱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그 졸업사진에만 이랬던 게 아니고요. 수업할 때 선생님들이 딱 칼을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선생님 지금 딱 제복을 입고 칼을 딱 차고 있다고 보세요.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한율 팬이 잘 얘기해줬어요. 무서워요. 압박 주는 거예요. 맞아요. 껄떡하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너네 선생님한테 장난 많이 치잖아요. 그랬다가 선생님이 바로 칼을 꺼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상당히 권위주의적이고 딱 일본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일본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일본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대들지 못하게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바로 당시의 교육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위압감을 심어주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위압감이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행복할 때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진은 뭘까요? 이 사진은 동양 척식 주식회사라는 그 회사의 건물이에요.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당시에 이런 건물이 있었는데 이 동양 척식 주식회사는 무엇을 하는 곳이었을까요? 동양의 척식을 맡는 회사다, 주식회사다라는 거예요. 척식이라는 게 뭘까? 척식이라는 게 뭐냐? 넓혀가고 먹을 걸 많이 만들어내고 땅을 넓힌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토지조사 사업과 산업의 침탈 부분인데요. 토지조사 사업을 1910년대 거의 내내 합니다. 이 명분이 뭐냐? 지세의 공정한 부과 그리고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려는 명분입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 여러분들 세금, 지세라는 건 땅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땅에 매기는 세금이 공정해야 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공정치 못했습니다. 그건 나라가 이상해서가 아니고요. 어떤 땅을 누가 얼만큼 갖고 있냐라는 걸 알아내는 것 자체가 쉽진 않았어요. 조선시대는 정확하게 땅 어디서 어디까지가 내 땅이다, 저기는 네 땅이다 라는 개념이 불분명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세금 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걸 생각한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처럼 어디서 어디까지가 너네 땅, 어디서 어디까지가 너네 땅. 그래서 이제 이만큼 세금을 내라라는 걸 만들기 위한 게 바로 이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그러고 근대적 토지 소유권까지 확립할 수 있죠. 조선시대에는 그냥 땅 문서라고 하거나 또는 그냥 이쪽 강부터 저쪽 강까지가 우리 땅이요 하던 그런 그런 식으로만 소유권을 인정했는데요. 이제 정확하게 토지 문서를 만들어주고 옛날에 대한제국 때 했던 거 하려고 했던 거 그 지게를 발급하는 것처럼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려고 이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목적을 봐야겠죠. 식민 통치에 필요한 기초 자료 및 재정을 확보하려고 하고 한국인의 토지를 약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 목적이죠. 어떤 사건이든지요. 나라에서 무엇을 하든지요. 그거는 명분이 있고요. 실제 목적이 있고요. 생각지도 못한 결과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연구해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내일부터 뭘 한대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그 뭘 한다는 그 사건의 그냥 명분, 정치인들이 말하는 그 명분을 여러분들이 판단해보고 그걸 할 경우 진짜 실제적인 목적, 실제적인 효과는 뭐일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루어질 효과까지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를 선생님과 역사를 배우면서 같이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조사 사업은 이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해요. 신고주의. 신고하는 거예요. 선생님 얘가 뭐 잘못됐어요. 경찰 아저씨한테 신고하듯이 그 신고입니다. 그래서 신고하지 않은 토지나 황실과 관청이 소유한 토지 그리고 마을 공유지나 문중 토지가 조선 총독부 소유로 넘어갑니다. 이게 뭐냐? 신고라는 건 선생님 이 책상 있죠? 선생님 이 책상이 옛날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땅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농사짓던 땅인데 이 땅은 일본 그 관청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면사무소죠. 지금에 따지면 면사무소.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주민센터, 읍사무소 이런 데 가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에요. 제가 신고할게요.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어떤 언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일본어일 테고요. 이 땅을 갖고 있던 농민들은 글을 알아요, 몰라요? 네, 대부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 신고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복잡하고요. 심지어 일본 애들이 하래라니까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반감이 있겠죠. 그래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신고하지 않으면 그 땅은 다 조선 총독부, 그러니까 동양척시 주식회사 소유로 넘어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땅들이 일본으로 헐값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조선 총독부가 이 조선 아까 봤던 그 척식 주식회사와 일본인에게 정말 싼 값으로 토지를 넘겨요. 일본에서 야 이제 조선에 정말 싼 땅이 많으니까 넘어와라. 그러면 우리가 대주겠다. 이거 싸게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일본인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대지주가 되죠. 땅을 많이 갖게 되고요. 그 농사 짓는 건 조선 사람들 부리면 되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세 수입도 증가하고요.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하게 돼요. 이게 뭐냐? 농민의 관습적 경작권을 박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소작권이라고 하죠. 땅을 지주 사람들이 지주가 갖고 있던 그 땅을 대신 농사를 지어주는 사람을 소작인이라고 했어요. 그 소작인에게도 나름의 권한이 있었어. 이만큼은 내가 1년 동안 지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그 권한이 있었는데요. 그걸 이제 무시했어요. 일본 애들이. 그딴 건 없어.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많은 농민들이 힘들어하게 됐다. 그래서 한국 농민이 소작농으로 전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소작농이 아니고요. 일본에 계약을 하는 건데 그 말이 계약이지 그냥 야 너 농사 짓기 싫냐? 너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빌빌 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막 친구들이 일본이 싫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너무 일본한테 뭐라고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조금 이따가 보려고 해요. 그리고 회사령이라는 것도 공포를 합니다. 공포라는 거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반포했다는 얘기예요. 회사령은요. 민족 자본 성장을 억제하고요. 한국의 기업 설립을 억제합니다. 회사 설립 시 조선 총독의 허가가 필요했어요. 이것도 신고지예요. 말 그대로. 우리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총독님 허락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깐깐하게 보겠죠. 조선 사람들이 회사를 만들려고 하면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야, 이러려면 뭐 해야 돼 하면서 막 깐깐하게 하다 보니까 회사 만들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한국인 기업 설립을 억제했다. 그래서 한국 자본에 의한 기업의 수가 감소하고 일본 자본에 의한 기업 수가 증가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반 시설도 확충합니다. 선생님 진짜 이상한 말 많이 하는데 일제가 철도, 도로, 항만, 통신 등의 기반 시설을 확충해서요.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줬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화낼까요? 근데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식민지를 거쳐서 조선이 근대화됐다. 우리나라가 발전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정 부분 맞아요. 왜냐하면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발전된 거는 나름의 합리성이 있죠. 하지만 그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 만들었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잘 되라고 만들어줬냐? 아니면 이런 걸 하려고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터넷에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와요. 한번 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910년대 국내외로 민족운동이 벌어집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통치하려고 했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당하지만은 않았겠죠. 어떻게든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보려고 합니다. 일제가 헌병 경찰을 앞세워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탄압해죠. 그러니까 많은 애국운동 단체가 해산되고요. 의병들이 망명을 갑니다. 만주나 연해주로 이동하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잘못하면 일본 헌병 경찰이 와서 때려잡으니까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태형을 때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들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민족운동은 활발하진 못했어요. 활발하진 못하고 다 중요한 거 뭐? 비밀로 했어요. 비밀로. 걸리면 어떻게 돼? 딱 되는 거니까. 그래서 대한광복회나 독립의금부 등의 비밀 결사가 국내에서 일본에게 저항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외에서는 독립운동 기지를 정말 많은 곳에서 설립해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민족,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어딜 가든 잘 살려고 했어요. 어딜 가든.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미주는 미국이요. 미국 땅까지 가서요. 신민회가 삼원보의 경학사 그리고 신흥무관학교를 운영하고 뭐 서전서숙이나 학교들을 설립해서 민족교육도 실시하고요. 연해주까지 가서 신한총, 새로운 한국인의 마을을 만들어서 무장투쟁까지 준비하고 미주에서는 대한인 국민회라는 단체까지 만들어서 일본에 대항하려고 합니다. 역사 조금 어렵죠. 지금은 정말 많은 단체들이 나오고 많은 일들이 있었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생각해보면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거든요. 선생님은 공부하면서 참 신기하다라는 걸 했어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걸 이런 거 공부하면서 많이 느끼게 됐어요. 왜 그러는지는 또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 한반도 위에 여기 보면 이쪽을 북간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쪽을 서간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쪽 위에를 넓게 그냥 잡아서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쪽을 연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블라디보스토크 잘 아는 동네죠. 거기 러시아 땅이잖아요. 지금은 여기를 연해주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곳곳에서 우리나라 단체들 학교도 만들고 단체들이 만들어지면서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여기서 실시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선생님 너무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들이 당시 사람이라면 조선에 남아있을지 또는 그나마 살기 위해 저쪽 만주로 이렇게 간도로 넘어가건 연해주로 넘어갈 건지 그러면 넘어가서 거기서 그냥 살기만 하는 것도 힘들어요. 어떻게 살아? 당시에 허벌판에 내가 농사 져야 되고 다 그렇게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독립운동까지 하려고 했다. 과연 여러분들 나라면 어떻게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모셔왔어요. 여러분들 이 두 분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분 이분 누군지 알 것 같아. 이분 누굴까? 이분 누군지 아는 분 얘기해 주세요. 지리는 어렵다. 지영 친구가 얘기했는데요. 맞아요. 지리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선생님 지도 보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심심하면 지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곳에서 네이버 지도 또는 구글 지도, 구글 맵 이런 거 들어가서요. 그냥 내가 사는 곳 보고 조금 확대해서 더 넓게도 보고 우리나라도 보고 하다 보면 재밌어요. 선생님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좀 더 친근감이 있어지면 공부도 저절로 친근감이 생겨요. 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아니죠.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에요. 이 두 분 누군지 잘 모르겠죠. 잘 모를 수 있어요. 왼쪽에 있는 분은 이회영이라는 분이고요. 오른쪽은 이동영이라는 분이에요. 모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 봤으니까 지금 알면 되는 거예요. 야, 왼쪽이 이회영인데 이회영이라는 이 아저씨는 어떤 사람이냐?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서울에서 내노라 하는 부자였어요. 진짜 부자였어. 땅도 많고 집도 으리으리하고 이 형제 6형제가 다 이 형제들이 나름의 명문 가문으로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한일 합방되면서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나서요. 이 이회영을 비롯한 이 6형제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가족 회의죠. 우리 어떻게 하겠냐? 여기서 이렇게 살 거냐? 어떻게 할래? 하면서 결국 결론 낸 게 만주로 이동하자. 간도로 이동해서 거기서 지금 이 재산들을 기본으로 해서 독립운동에 한번 사용해보자 합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다 팔아요. 당시 땅이니 뭐니 다 팔아요. 그래서 그 판 땅이 현재 가격으로 쳤을 때 대략 600억 정도래요. 재산을 다 판 게 600억 정도래요. 600억 상상이 되나요? 그 600억을 가지고 간도로 갑니다. 그래서 신흥무관학교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시고요. 그렇게 돈을 사용하세요. 독립운동을 하는데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떡할래요? 600억이 있어 나한테. 그러면 지금 서울에서도 잘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포기하고 가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600억을 사용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네, 전 재산을 독립 재산으로 썼어요. 네, 이회영, 이동영 두 분은 형제분은 아닙니다. 형제분은 아니에요. 이회영이라는 분은 방금 설명했던 그런 분이고요. 이동영은 왜 데리고 왔냐 선생님이 이분도 독립운동을 엄청나게 하셨어요. 임시정부에서 의장도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 천안 사시는 친구들은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천안 출신이세요. 천안 저기 독립기념관 주변 그 밑에 쪽 가면요 이동영 생가가 아직 있어요. 생강을 보존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한 것들을 그쪽에 가서 한번 느껴볼 수도 있어요.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신 분들이다. 한 분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몸소 보여준 분이고 한 분은 우리 충남의 내노라 하는 독립유공자여서 선생님이 모셔왔습니다. 야, 이제 3.1 운동을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3월 1일에 항상 쉬잖아요. 물론 학교 가기 바로 전날이죠. 3월 1일. 그 3월 1일 그 3.1 운동이 왜 일어났고 어떻게 일어났으며 어떻게
이렇게 퍼지게 됐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배경입니다. 국의 배경은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여러분들 한번 이거 기억해 주세요.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민족은 스스로 자짜져 결정할 수 있는 주의를 주창해요. 윌슨이라는 미국 대통령이요. 야, 민족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돼. 자주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 라는 사상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식민지에 당하고 있던 나라 사람들이 와, 이거 좀 쩐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많이 사상에 대해서 동조를 합니다. 그리고 신한청년당이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이라는 아저씨를 파견해서 우리나라 독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대한독립선언이 연해주에서 발표돼요. 먼저 1919년 바로 전에 2월 달에 이게 발표되고 28 독립선언은 일본에서 유학생들이 먼저 2월 8일에 발표합니다. 우리 독립해야 된다라는 의미겠죠. 이런 것들을 발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일제의 강압적인 무단 통치에 따라서 반일 감정이 고조돼요. 일본 애들이 뭐만 하면 우리 때리고 뭐만 하면은 우리 못 살게 구니까 안 되겠다. 얘네들한테 당하고 살 바에는 내가 독립하겠다는 의지가 부들부들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종교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민족 대표들이 독립 만세 운동을 계획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민족 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해요. 학생과 시민들이 탁굴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 후에 평화적인 만세 시위를 일으키죠.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읽고 이 사람들은 일본 경찰관에 전화해서 자수합니다. 왜냐하면 시위가 폭력적으로 또는 너무 격해지지 않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그럴 경우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그런 걸 원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화해서 갔다. 자수합니다. 그리고 평화적 만세 시위가 원래는 이분들이 이거를 낭독할 줄 알았는데 당시 나타나질 않아서 학생이 탁구공원에서 이걸 낭독하죠. 그리고 평화적인 만세 시위가 서울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심지어 어디? 여기 충남, 충북 할 거 없이 전국으로 퍼져요. 그리고 학생, 농민, 노동자, 상인, 전국 각층이 다 참여해요. 그래서 대단한 사건이에요. 전 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하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국외로 확산합니다. 만주, 연해주, 일본, 미국 등지에서 만세 시위가 터지는 거예요. 처음에 정말로 평화적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제가 탄압하죠. 헌병경찰과 군대를 해서 진압해요. 제암리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화성의 제암리라는 곳에서 교회에다가 그 동네 사람들을 집어넣고요. 밖에 나가서 못으로 문을 다 걸어 잠그고요. 불 붙여버리고 총을 쐈다라는 사건이 터져요. 그만큼 일제가 탄압을 강압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무력 투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평화적인 시위를 하려고 했는데요. 앞에 사람이 날 때리면 물론 그냥 맞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 격한 사람은 되려 때리려고 할 거예요. 누구든 그럴 겁니다. 그래서 평화적으로 시작했지만 3.1운동이 폭력적인 시위로도 번져요. 그래서 전국에 이런 시위들이 일어났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는 모든 계층이 참여한 민족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이에요.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모든 계층이. 그리고 영향이죠.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려요. 뉴스에 나오거든요. 이 정도 크기. 이게 그리고 이후 항일 독립운동의 정치적 바탕이 돼요. 이 3.1운동 정신이요. 그리고 일제의 식민 통치 방식이 변화됩니다.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야, 이거 조선 애들 너무 이렇게 꽉 쪼이니까 얘들이 터져 나가는구나. 야, 좀 느슨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주고요. 민족운동의 주체를 확대하고요. 중국의 오사운동 등 국외 민족운동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썼어요. 중국에도 영향을 주고요. 인도, 그렇죠. 간디와 비폭력 불복종 운동도 여기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이렇게 영향이 정말 많죠. 그만큼 3.1운동이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선생님, 이 3.1운동 보면서 무엇이 생각났냐면 촛불 집회가 생각났어요.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 때 있잖아요.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갔죠. 그것도 처음에 서울에서 시작했지만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선생님 당시에 공주에 있었는데 공주에서도 있었고요. 뭐 대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할 거 없이 전국에 있었고요. 그리고 세계로도 퍼졌어요. 진짜 신기해요. 마치 3.1운동 때처럼. 그리고 이 3.1운동이 왜 중요하냐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폭력적이지 않게 시작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그리고 그 촛불 집회가 왜 대단했냐? 진짜 대단했던 건 그 질서를 지키면서 폭력적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 너무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 혁명이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로. 나중에 역사가들이 그걸 어떻게 기록할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그걸 경험했을 때는 그랬어요. 마치 3.1운동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의견을 떠나서 일반 전국에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표출한다는 거가 정말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평화적인 방법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선생님에게건 또는 부모님에게건 여러분들이 떼쓰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러이러한 주장을 하는지를 평화적으로 한다면 어른들도 그걸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3.1운동 정신에 의해서 여러분들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 바로 보기 시간에는요, 이 3.1운동 때 이야기했던 기미 독립 선언서를 갖고 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유튜브에 기미 독립 선언서 낭독이라고 치면 다 나와요. 같이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이거는 그 당시 언어가 아니고 쉽게 풀어 쓴 거예요.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려 인류 평등의 큰 도의를 분명히 하는 바이며 이로써 자손 만대에 깨우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과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려 가지게 하는 바이다.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나요? 인류 평등의 큰 도의, 큰 뜻을 분명히 하고요. 우리 민족의 독자적인 생존,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고 독자적으로, 그리고 정당한 권리,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주권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를 누리게 하려는 겁니다. 그게 바로 3.1 독립선언서, 기미 독립선언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공약 3장, 맨 마지막에 공약 3장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일제강점기 시대를 수업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일본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감정을 가지면 안 돼요. 너무도 자연스럽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그냥 일본 좀 나쁜 것 같아 해서 끝나야지 일본 이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3.1운동을 했던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감정으로서 하고자 하진 않았어요.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의 이번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영광을 갈망하는 민족 정체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요. 배타적인 감정으로 정도에서 벗어난 잘못을 저지르지 마라라는 거예요. 배타적인 감정이라는 건 남을 이렇게 밀어내는 감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일본을 밀어내는 감정으로 잘못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일본이 나쁜 놈이 아니죠. 물론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본이 왜 그래야 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일본 사람이 나쁜 거 아니죠? 일본이 그 당시에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입장이었으면 과연 일본처럼 안 했을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출할까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당했기 때문에 일본도 당해야 돼? 그럼 일본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3.1운동의 선생님 공약 3장을 갖고 오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감정으로 여러분들이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하게 발표해라.
여러분들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하게 어른들에게도 발표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질서를 존중하고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게 말해야 할 수가 있어야겠어요.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이 역사 바로 보기까지 했어요. 근데 선생님 카웃을 하고 싶었는데 오늘 시간이 다 됐어요. 너무 미안해요. 다음 시간에 아마도 마지막 시간일까요?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해요.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쭉 그냥 넘어가고요. 카웃은 못했으니까 과제만 안내하고 마무리할게요. 미안해요. 내가 바로 필기왕. 여러분들 역시 필기한 거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일기왕이라는 걸 새로운 거 갖고 왔어요. 일기왕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내가 1919년 그 당시 3.1운동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조건이 있어요. 당시 무단 통치에 해당하는 내용이 한 가지 이상 들어가야 되고요. 3.1운동 전개 내용 중에 한 장면이 들어가고 자신이 참여할지 안 할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였으면 3.1운동에 참여할까? 일본군이 총을 쏘는데 내가 3.1운동에 참여할까? 그런 걸 한번 일기로 한번 써보세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것들을 쓰면 선생님이 아까 패들렛 그거 다 보면서 댓글 다니까요.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임시정부와 문화통치로 만나볼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 패들렛을 통해서 선생님과 계속 소통하면 좋을 것 같고요. 1시간 동안 선생님 수업 들어주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어요. 그러면 다음 금요일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